주요 7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또 영국도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수 환경에 처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연준만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벗 궁지에 몰리고 있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할 경우에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증시 거품이 터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데 왜 물가가 오른다는 건지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침내 유럽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에는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시청자분도 이 예. 현충일 이렇게 휴일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시면 선진 7개국 중에 벌써 4개국이 순식간에 금리 인하를 당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들리기는 캐나다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인데 왜 4개국이냐 예. 할 때는 유로랜드 회원국의 19개 회원국이 이태리, 프랑스, 독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캐나다 중앙은행 보면 4개국이 순식간에 이틀 만에 단행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빅뉴스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문제라든가 ECB 중앙은행의 이렇게 금리보다 더 시장에서는 더 화두가 된 게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홍 앵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GDP 애틀란타 나우에 이렇게 2분기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 오락가락하죠. 그렇죠. 우리가 페드가 또 파월이 신뢰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데요. 지방 연준도 애틀란타 GDP 나우 같은 경우에는 제기로 한 달간에 예. 아마 홍 앵커 보시면 맨 처음에 4.3%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이 3.6으로 내렸고 2.8로 내렸고 예. 이게 확 내려서 1.6으로 내렸다가 예. 이번에 2.6으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가이드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사이에 4.3에서 1.6 올리다가 이번에 2.6 올리니까 이런 것은 내놓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더 화두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아까 이렇게 김 캐서께서 예. ECB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시청자분도 어젯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그 외신을 통해서 또 국내 언론을 통해서 아마 이 소식은 들으셨을 거 봅니다. 네, 그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 다른 쪽에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ECB는 페드보다도 물가 안정에서는 더 신뢰가 높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일선 목표인 물가 안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드는 2012년서부터 고용 창출을 듀얼 맨데이터 양대 이렇게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부분의 제1선 목표는 좀 다소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비판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변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ECB의 이번에 그 금리 변경 같은 이런 것이 각국 통화 정책에 주는 의미가 더 크다. 더더구나 여기에 페드의 신뢰 문제, 파월의 신뢰 문제가 계속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ECB의 통화 정책이 중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뭐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0.25% 내렸죠. 포인트 내렸죠. 그래서 2022년 7월부터 사실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가 1년인 작년에 2023년 7월부터 금리를 동결해 오다가 이번에 10일간 만에 이렇게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 사실은 뭐 한 달 전부터 예상됐기 때문에 다들 새로운 내용은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이 ECB가 갖고 있는 통화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각국의 통화정책에 갖고 있는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페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금리 인하 쪽으로 됐다는 것은 시청자를 많이 아는 피벗이거든요. 피벗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서부터인가요? 그때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 끌고 왔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중앙은행도 뭐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는 예. 세계 주도 은행, 양대 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피벗이 본격적으로 단행하는 시작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국제금리 시장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포워드 가이던스가 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증시 투자 관점에서는 이번에 예. 금리 인하는 예상됐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미국 증시에서도 오늘 사실 그 ECB의 금리 인하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다. 오늘 3대 지수를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다는 3대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벗에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면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번에 ECB 금리 인하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분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겠습니다는 사실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단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인하는 예상됐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보면 향후의 증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포워드 가이던스 문제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근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 문제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막 떠오르는 것은 닷프로트입니다. 닷프로트입니다. 이번에 6월이기 때문에 ECB에서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 ECB에도 닷프로트,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된 닷프로트가 발표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이번에는 ECB는 안 나오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사실 그 미국의 점도표부터 한번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닷프로트 많이들 아시고 계십니다. 이게 페드 설립 1913년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그 2012년 물가 안정에 고용 창출을 해서 2012년부터 듀얼 메인터드로 설정했는데요. 그때 의장이 버냉키 회장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앙은행 목표치를 수정하고 다른 한편은 시장과의 교감을 하기 위해서 닷프로트를 도입했다. 이게 2012년이다.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업 사람들은 이제 설립서부터 이게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과의 친화. 닷프로트는 과연 시장과 경제 주체 안내판 역할을 했을까? 시청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드 인사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시장이 혼선만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시장에서 경제 주체에서 당신 뭐냐 GDP 애틀란타 나온 것처럼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혼선만 초래한다. 닷프로트도 마찬가지다. 닷프로트 카오스 문제, 파월 카오스 문제, 페드 카오스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필요해? 닷프로트 ineffectiveness,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잭슨 미틸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뉴욕의 글로벌 컨퍼런스가 지금 아주 화제를 끌고 있다 그래요. 한번 끝나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잭슨 미팅이 이제 곧 다가오거든요. 잭슨 미팅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막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는 다음 자막을 좀 보여주면 자 포워드 가이던스 문제 사실 양 원칙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앞으로 가는 행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길도 예상된다. 스럼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그 내용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일단은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다. 근데 경제 지표가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미팅 바이 미팅으로 결정할 것이다.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그때마다 결정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원칙이죠. 이 두 가지 원칙을 나온다면 앞으로의 ECB의 금리 문제는 이번에 한번 0.25% 인하하고 상당 기간 스탑하는 유지하면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걸 봐서 ECB는 원래 회의거든요. 그때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 문제를 가져가는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울퉁불퉁한 금리 인하.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사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매파적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증시에 반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이 지금 많은 이렇게 해서 보면 0.25%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왜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포워드가 아닌 문제에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렇게 기대에 확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외신들을 봤는데 헉해시 금리 인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들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미리 진단해 드렸는데 웩더독 현상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죠.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이번에 ECB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웩더독 현상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새로운 용어를 만든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각국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웩더독, 증시에서 나오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새로운 용어를 하다 보니까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 달 전에 각국 통화 정책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도덕 현상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제는 시청자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에서부터 이 웩도덕의 사실 꼬리의 부분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중남미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금리를 내렸죠. 그리고 3월 이후에는 유로존의 비유로존 국가, 스위스라든가 헝가리, 체코, 스웨덴 이런 데 금리를 내렸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각국의 통화 정책에서 이제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ECB의 금리 인하는 유럽 내부에서는 웩도덕 현상이 이렇게 시작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영란은행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늦어도 다음 달에는 금리를 인하에 동참하면 자 유럽 전역이 이제는 유럽 전역이 비유로권이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유로랜드는 19개로 모여서 금리를 내리고 예. 그다음에 영란은행까지 가면 유럽 전역이 2년 만에 금리 인하 국면이 전개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과 동결 국면이 마무리되고 유럽 전역이 금리 인하 국면이 전개되는 거다. 자, 그러면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남미가 금리 내렸죠. 오세니아, 호주 그렇다 금리 내렸죠. 예. 그다음에 사실 유럽이 금리를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뭐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죠. 그럼 금리를 취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냐? 한국, 그렇죠. 일본, 그다음에 페드 이렇게 남은 거죠. 그래서 한국이 왜 금리 인하를 자꾸 촉구했던 거지? 이창용 정부에서는 매파 금리 인하 문제를 생각해서 페드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 경제 여건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MGS의 소상공인 이런 걸 생각한다면 금리를 좀 날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선별 질법적 정책에서 좀 그쪽 부분에 돈을 좀 투여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의 모색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보면 일본 페드와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정도로 경제 여건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참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만큼 사실 연준 그리고 파월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시각이 더 많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같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국가들이 예.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페드가 되겠죠. 미국이 되겠죠. 근데 일본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예, 누차에 말씀드리는 마이너스 금리 10년 아베노미스 엔저 정책이 10년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는 좀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피벗이거든요. 항상 이게 피벗은 시청자분들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이게 전문가들이 좀 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예. 이 피벗은 금리 인하만이 이게 피벗이라고 하는데요. 금리를 내리다가 금리를 올리는 것도 피벗입니다. 통화정책 기조가 변경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정책도 기조를 변경하는 것도 피벗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전문가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피벗하면 금리 인하 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 일본은 또 다른 형태의 피벗이다 하면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통화정책 기조 변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피벗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특상계에서 제외해놓고 지금 그러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사실 그 언론에 나오긴 했습니다는 ECB가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미국의 페드의 피벗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ECB의 회의 결정 직전에 바로 캐나다도 0.25%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브라더 국가에 해당되는 캐나다가 사실 금리 낮다는 것은 페드가 피벗의 궁지에 몰리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도 예. 캐나다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사실 그 영란은행의 총재로서 스카웃되는 그 영란은행의 이것 좀 고답적 지휘라는 여기에서 보면 사실이지 그 당시에 금융위기 당시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마크 허니로 아주 잘했는데요. 예. 페드에서도 부러울 만큼 잘했습니다. 제가 그때 캐나다 토론토에 있었었는데요. 정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란은행조차도 이 영란은행은 페드보다도 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사의 나라에서 스카웃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도 영란은행에 가서 잘 통화정책을 추진했는데요. 자, 이런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페드와 동일한 경로를 겪었거든요. 페드와.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작년 7월 이후에 금리를 11개월째 동결에는 이번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페드도 작년 7월서부터 금리를 동결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자 6월 FOMC의 점도표상이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문제 관련해서 점도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나프로트의 간장 추세선이어야 한다는 건 중립금리. 이 중립금리가 자 3월 점도표에서는 4.6%인데 예. 이거보다 좀 내리는 게 아니냐. 내리면 사실 금리를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좀 빨리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6월 점도표가 뭐 6월에 언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있죠. 예. 6월 11일서부터 10일까지 미국이고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부터 13일 회의 결과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때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미 웹도독 현상에 걸렸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연준이 이미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통화정책 기조는 바뀌었다. 예. 근데 바뀌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앙은행의 이렇게 인플레이든 경기 부양이든 이런 데에서는 정책 수단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준금리 변경 방식, 예. 하나는 유동성 공급 방식. 근데 5월 회의를 계기로 해서 자 그동안 기준금리 변경 방식의 효과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워낙 무거운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페드 인사관의 설왕설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 대선도 있고 이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자 지금은 미국 경제 곳곳이 질적 선별적이 필요한 그 부분에 소위 브로콜 부분이 많고 소외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전체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변경보다는 선별적으로 그쪽에 퍽퍽퍽 넣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5월 회의에서부터 자, 유동성 공급 쪽으로 바뀌었다. 예. 그러면 5월 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우리가 QT 규모를 줄였습니다. 600억에서 250달러 들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MBS 문제에 대해서는 매월 500억 달러 들어오는데 350억 이상으로는 재투자하겠다. 그러면 재무배 바이백과 동일한 차원에서 예.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도 350억 달러 이상 500억 들어온다면 150억은 재투자하겠다. 그러면 국채 대투자하면 돈은 공급되겠죠. 사주니까 국채를 사주니까 돈은 공급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채를 사주니까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시청자분이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사실 기준금리 변경도 안 했는데 무슨 피봇이냐 할 때 통화정책 수단에서 보면 5월 회의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정책 그리고 정책 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에 대신에 시장 금리는 보이는 금리 때 국민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더 중요하고 시장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더 중요하죠. 이거는 이미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페드도 피봇에 동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된다. 자 주가와 국채금리의 민감도를 보겠습니다. 주가 국채금리 민감도는 5월 FOMC 회의에 20bp 정도가 올라가고 있다. 오늘도 ECB가 매파적으로 금리 인하함에 따라서 예.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나스닥 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선 주가가 그렇게 오늘 나스닥 지수가 내가 이 방송 원고를 볼 때 마지막 보낼 때가 한 4시 한 50분 예. 정도인데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하락했는데 오늘 예, 하락 맞습니다. 하락했으면 맞겠습니까? 예. 네, 마지막 마감 지수를 못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정확하게 해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꾸로 올리다 보니까 예. 나스닥 지수가 ECB가 금리 인하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는 문제. 오늘 뉴스상으로 보면 굉장히 나스닥 입장에서 호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스페이스X 문제가 우주항공에 성공은 되든가 이런 쪽에 아주 호재. 엔비디아도 목표가 상당히 상향 조정했는데도 뉴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이 과연 언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느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양대 채무 여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마지막 남은 피벗이 유동성 측면에서 피벗을 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기준금리 변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준금리 변경할 땐 역시 양대 채무 듀얼 맨데이트에
고용지표, 물가지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보면 내일 아마 발표되죠. 주초에 이렇게 일정을 보니까 5월 실업률이 내일 발표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내일 발표의 예상은 한 3.9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완전 고용 수준이 3.4에서 3.8이라고 감안해 볼 때 3.9 정도는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좀 느슨해지는 거죠. 그리고 4월 PCE 물가가 2.7%입니다. 목표대 2%대에 진입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서부터 들어왔던 인플레 재발 우려는 4월 이후서부터는 좀 많아 조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통화정책 시차를 보겠습니다. 예. 페드가 통화정책 지금 강구하는 것은 지금의 경제지표가 아니라 이 통화정책 시차 때문에 9에서 1년 정도 그때의 시점을 보고 사실 지금의 좋다라는 거거든요.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저 물가 안정 추세라든가 고용률의 저 완화 추세를 보면 지금 단행하더라도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해보면 지금 단행해도 자막이 넘겨지겠습니다는 9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감안해 볼 때에 지금 단행을 해야 돼도 무난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난하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5월부터 QT를 축소하고 MBS를 재투자하는 그런 근거도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페드도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도 여기서 예. 이제 변경하는 건 내리는 것도 크게 무난하다.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이나 이제 6월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닷 플롯, 그러니까 점도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나올 걸로 보십니까? 네. 점도표는 최근에 보면 R-스타 금리, R-더블-스타 금리가 많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이렇게 축소되는 측면에서의 중립금리 문제랑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것은 R-스타가 R-더블-스타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단해도 알 거예요. R-스타 금리는 실물 경제, 예. 경기를 가열시키지 않고 또 침체시키지 않은 게 중립금리죠. 그다음에 R-더블-스타는 금융의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다. 근데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R-스타 금리가 R-더블-스타보다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금융 전반의 시스템을 좀 불안시키게 하고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을 더 심화시키지 않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월별 경제지표, 부가가치 지표는 우리가 가져왔습니다는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게 좀 자꾸 떨어지죠. 예. 근데 그래서 보니까 R-스타 금리가 R-더블-스타 금리의 괴리가 더 심해지는 거죠. 어떻게 조정해야겠습니까? R-스타 금리를 내려줘야죠. 예. R-스타 금리를 내리려면 나프로트 상의 점도표가 하향 조정해야죠. 포워드 가드에서 점도표가 하향 조정돼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 페드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이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 타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자꾸 재무부도 그 불균형이 심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하는 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컨트롤 타워 입장에는 제닛 옐런이 통화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24년 만에 바이백 계획이 예. 중국의 국채 매국 흡수는 차원에서 단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변경 이거 누구냐? 제닛 옐런이 아니고 페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지 않습니까? 당신네 이상을 보고 왜 내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페드가 기준금리 변경 문제에 대해서 피벗의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런 게 지금 월가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모두 발언에서 잠시 언급된 내용인데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주저하면은 오히려 물가가 오르고 또 증시 거품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많은 사람이 예.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주가가 화랑을 치지 않느냐. 그러면 ECB가 금리 인하를 했으면 오늘 미국의 주가를 좋았죠. 예. 근데 왜 이렇게 3대 지수가 올라가지 않느냐. 아까 다른 요인이 있지만 지금 측면에서 지금은 라스트 마일 부주의 구간입니다. 예.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라스트 마일 기간에서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 효과가 적습니다. 이게 라스트 마일 부주의지 않습니까? 예. 홍행거가 100m를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체력이 있은 90m까지 잘 달리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90m부터 100m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 진정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만 교수는 2%를 인플레 타겟팅에서 올려라 3%. 그렇죠.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면 어떨 거냐. 자막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 금리 인하를 지연하면 유럽이 다 다른 국가들 금리를 내렸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금리 인하에 주저하면 금리 차가 미국 쪽이 지금 높은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내렸으니까 예.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미국의 금리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캐리 자금은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겠죠. 예.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니까 어떠냐? 주가와 부동산이 더 올라가죠.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 소득이 증가하니까 뭐냐? 그 소비가 더 증가하니까 인플레 유발되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돈이 들어오니까 증시 거품은 터지는 거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신흥국 입장에서는 금리 차보다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리면은 미국처럼 중심 국가는 금리 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ECB도 금리를 내리니까 페드가 금리 인하 분에서 주저해 돈은 들어와 자 인플레 유발에 증시 거품 터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드는 금리 차 줄여야죠. 예. 그러면 금리를 내려줘야죠. 이 시각이 이해되시겠죠? 자, 많은 사람은 금리를 내려야 주가가 올라간다는데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를 주저하면 오히려 뭐냐? 증시 거품이 터진다는 얘기. 인플레가 재발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세계적 중심국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이 전부 금리를 내리면 본인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게 팩터덕 현상이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런 현상 때문에 팩터덕 현상이라는 이 표현을 시청자 여러분에 전해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